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 TV에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 뉴스와 함께 국민의힘 김기현호 2기 출범, 또 2주차에 접어든 국정감사 이슈까지 다양한 뉴스들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수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성찰하겠습니다. 내년 4월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약 6개월 정도 남은 것인데요. 총선 180일 전부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사무를 공식 게시하는 시점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선거제 개편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연합뉴스TV에서 짚어보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선거제 협상의 주요 쟁점은 비례대표 의석수와 배분 방식입니다. 해당 쟁점은 약 4년 전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과 범여권 주도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된 순간에서 촉발됐습니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이만큼 일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해 총 의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당시 합의 없이 처리되어 과정 자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고, 결과적으로도 소수 정당의 의석을 보장하고자 했던 취지에 맞는 결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일부 받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은 이른바 위성정당 사태가 벌어지며 거대 양당 쏠림 현상이 심해졌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정치권은 군소 소수정당 등 제3지대 확장 등을 고려하여 다시 한번 선거제 손질에 들어갔는데요. 현재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 정당 득표율대로 배분하는 병립형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준연동 형태를 고수하고 있어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선 6개월을 앞둔 시점으로 선거제 개편 현황은 반드시 짚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보도에 인용된 내용 대부분이 또 다른 보도로 구성해도 될 만큼 중요하고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한정된 시간 내 쟁점의 맥락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위성정당에 대한 설명이나 지난 선거 당시 결과적으로 양당 쏠림 현상이 어떻게 심화되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면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는 연합뉴스TV가 향후 선거 전까지 다룰 다양한 보도에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도에서 언급한 비례대표제 관련 쟁점 외에도 선거구 획정 문제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는데요. 공직선거법상 선거 1년 전까지 선거제와 지역구를 확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협의 중이라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생각할 여유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뜻합니다. 연합뉴스TV는 선거 1년 전인 올해 초부터 선거제 관련 뉴스를 지속 보도하며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도 기대하겠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통계 자료들을 활용하여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보도하였는데요.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교자퇴 현황에 대해 보도한 9일 뉴스 17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최근 4년간 고교 자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3,440명이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퇴생 규모는 2019년 대비 2020년에 감소하였다가 2021년 이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년별 비중을 살펴보면 지난해 고교 자퇴생 중 1, 2학년 비중이 약 90%에 달했습니다. 보도는 코로나 이후 대면 수업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모집 비중이 커진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전했습니다. 고등학교 자퇴생이 증가한 현상을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전달하여 현재의 상황이 현실감 있게 와닿았는데요. 다만 주목해야 할 만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짧게 보도되어 해당 보도가 전하고자 했던 바가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헤드라인과 보도 말미에 언급된 수능과 현 상황이 어떤 연관성이 있고 연관성이 있다면 어떠한 부분에 주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달력이 아쉬웠습니다. 다음은 직장생활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도한 10일, 16일 출발 600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에게 설문한 결과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5.5%가 부정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부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내면 첫 6개월 동안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는 정책이 시행되지만 절반에 가까운 직장인은 이 제도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정규직이 61.5%, 정규직이 34.8%였습니다. 출산휴가 사용 가능 여부에는 10명 중 4명이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16일자 보도에서는 먼저 살펴본 보도와 동일한 설문조사 결과 내용 중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36%가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피해자 중 10%는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피해자의 27%는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답했습니다. 두 보도는 동일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였는데요. 때문에 연속성을 가지는 보도로 구성하였어도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 보도의 주요 내용은 직장인의 육아휴직과 직장 내 괴롭힘이었지만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업종별이나 연령별, 고용 형태별로의 응답 수치를 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육아휴직 보도에서 인용된 고용 형태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비정규직의 부정답변이 정규직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결과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정규직에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설문조사 결과 보도는 말 그대로 여론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처의 명확성이 중요한데요. 자료 화면의 자막을 통해 조사 결과를 찾아볼 수 있는 출처를 기재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하여 보도한 16일 뉴스 현장 살펴보겠습니다. 본 보도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하여 앵커와 보건복지부 출입기자 간 대담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대담에 따르면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확대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의대 정원은 약 3,000명으로 증원이 된다면 2006년 이후 18년 만의 증원인데요. 증원수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없지만 1,000명 이상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오간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의사 부족으로 인한 지방의료 붕괴와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 분야 지원자 감소 등을 통해 문제점을 검토하였다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고령화 사회를 언급하며 의사 수요도 더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 대비 낮은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2030년에는 의사가 약 1만 4천여 명, 2035년에는 2만 7천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국내 의사 수와 의대 정원이 모두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 역시 논의해볼 지점이라고 전했습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021년 기준 서울 3.37명으로 전국 평균 2.13명을 훨씬 넘습니다. 인구 10,000명당 의대 정원은 2021년 기준 서울이 전국 평균의 1.5배에 달합니다. 때문에 이번 의대 정원 확대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의대 중심으로 증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의료계의 반발 의견, 의대 정원 확대 후 의대생들이 의사로 성장하는 동안에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향후 절차와 보완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본 보도는 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고령화 사회, 지역 간 불균형 등 본 보도만으로도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구당 의사 수, 지역별 의대 정원 등 언급되는 내용 대부분이 명확한 출처와 함께 수치로 전달되었고, 지역별 비교나 국제사회와의 비교를 통해 해당 수치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치뿐 아니라 사례들도 다양하게 그리고 적절한 부분에 활용되어 시청자들이 해당 문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적절한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명지대학교 김근아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근아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일요일 오후 12시 30분에 방송되는 풍경 여지도 1, 2부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지난 7일, 15일 방송된 풍경 여지도에서는 천년고도의 숨결, 경북 경주에 대해 다뤘습니다.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천년 고도의 숨결 경북 경주. 그 첫걸음인 월성은 동궁과 월지 등 옛 신라시대의 영광을 마주할 수 있는 유적의 자리에 많은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신라가 멸망할 때까지 수백 년 동안 왕들의 터전이었던 이곳 월성은 몽골의 침략으로 대부분의 건물이 소실되고 이제는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지만 주변에 남아있는 유적을 통해 당시를 짐작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월성을 둘러싸고 있는 연못, 월성해자는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성벽 바깥쪽에 조성한 방어시설의 일종이며 삼국 통일 이후에는 국내 조경을 책임지며 왕들의 쉼터가 되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올해 특별 기획된 실감 월성해자에선 1600년 전 월성의 사계절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관람객의 움직임에 따라 영상 속 식물들이 함께 움직인다고 합니다. 무려 40년에 달하는 발굴 기간 동안 20톤 트럭 100대 분량의 흙을 걸러내며 발굴된 70여 종의 씨앗과 열매로 생생히 재현되는 영상과 출토된 뼈를 활용해 복원된 동물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습의 영상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금관총 보존 전시관입니다. 지름 45m, 높이 12m 대형 고분이 금관총 봉분 자리에 세워진 전시관으로 돌무지 덧널 무덤의 내부를 그대로 재현해둔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돌무지 덧널 무덤은 구덩이를 파고 상자 모양의 나무 덧널을 넣은 후 돌을 쌓고 흙을 입힌 무덤으로 축조 당시의 흙과 돌을 그대로 사용하고 목조 구조물을 실물 크기로 재현해 내부 모습까지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금관총 발굴과 축조 과정을 보여주는 증강 현실 화면을 통해 무덤의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천왕부 하서지 1.7km 구간에 조성된 파도 소리길에선 동해바다의 아름다운 해안선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 화산 활동으로 분출된 뜨거운 용암이 식으면서
자연으로 만들어진 경주 양남 주상절리. 그 희소성과 지질학적 가치가 확인되면서 2012년 9월 천연 기념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다양한 주상절리 사이에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특이한 모양의 바위들이라고 하는데요. 바위의 모양이 마치 부채꼴과 비슷해 이곳을 부채꼴 주상절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활짝 핀 꽃잎 같기도 한 이곳을 동해의 꽃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상절리의 화려한 자태를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 높이 70m의 전망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경주시 북쪽에는 시민들에겐 일상 속 휴식의 공간, 여행객들에겐 지친 걸음을 쉬어갈 수 있는 경주 황성공원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800m 달하는 길이 이어져 있는 황토길에 맨발로 걸어 체험이 가능한 천연 맨발길이 있다고 하는데요. 천연 맨발길을 이용한 한 시민은 흙이 주는 촉감으로 어릴 때 느끼던 기분을 찾아 동심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곳 산책로를 걷다 보면 김유신 장군 동상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곳은 화랑의 군사 훈련장으로도 이용됐기 때문에 그 장소를 기념하기 위해 김유신 장군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동상 아래 넓은 활터에선 전통화린 국궁을 즐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경주의 지역적 특성을 잘 살리면서도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여유로운 장소인 것 같습니다. 여행의 꽃, 빼놓을 수 없는 먹거리죠. 경주에서는요, 찰보리를 넣어 만든 경주 대표 음식 찰보리 떡갈비와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소 앞다리와 부채살의 옆부위 꾸리살을 이용한 경주의 별미 한우 물회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천년의 시간을 품은 경주에는 1950년부터 80년대까지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근대 박물관과 대중음악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는 한국 대중음악박물관도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근하 학생은 이번 풍경여지도를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네, 저는 경주하면 떠오르는 게 유적, 유물이었는데 그 외에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곳인 것 같아 한 번쯤 방문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풍경여지도를 보면서 근하 학생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 줄 평으로 정리해 볼까요? 네, 저의 한 줄 평은 역사를 담은 도시 경주의 아름다운 문화입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김근하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의 전선이 중동 지역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납치된 인질 숫자가 급증한 데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병원을 공습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국제사회의 규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성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 7일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에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으로 이어진 전쟁이 보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자 지구를 둘러싼 오랜 분쟁도 그렇고 또 최근 중동 국가의 정세 변화까지 이번 전쟁이 발발하게 된 경위 역시 매우 복잡한 상황입니다. 먼저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유대인 명절인 수코트, 즉 초막절 휴일이었던 현지 시각 7일 새벽에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대대적인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이번 전쟁이 촉발되었습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하마스는 공격을 시작하면서 텔아비브를 포함한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5,000발의 로켓을 발사했고 무장대원들을 이스라엘 남부 지역으로 침투시켜서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들도 무차별로 공격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반격에 나서면서 이번 전쟁이 본격화되었는데요. 하마스의 공격 직후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강력한 복수를 선언하면서 하마스에 대한 보복 공습과 가자 지구에 대한 전면 봉쇄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전쟁의 경위에 대해서 언론들은 직접적인 원인과 함께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역사적 맥락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매일경제는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누적된 충돌에 주목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둘러싸고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적대감을 서서히 높여가면서 공격과 반격을 거듭했다는 점에서 이번 전쟁이 이미 예견된 사태였다는 것입니다. 예. 특히 작년 말 재집권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극우 세력과 연대해서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 내에 유대인 정착촌을 확대하고 팔레스타인 차별 조치를 시행하면서 하마스와의 물리적 충돌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이번 하마스의 작전명이 알-아크사 홍수였다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알-아크사가 위치한 동예루살렘은 이슬람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유대교 등 3대 계시 종교의 공동 성지로 이 때문에 이곳을 두고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화일보는 1948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의 나라를 세운 이후 75년간 얽힌 복잡한 정치, 경제, 군사적 갈등에 주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967년 6월 제3차 중동 전쟁으로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등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게 되었는데요. 2006년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다수당이 된 이래로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KBS는 한국외대 김수환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하마스 당에 의한 가자지구의 통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적 상황이 나빠졌고 가자지구 내 민간인들의 삶의 질이 점점 떨어진 점에 주목했습니다. 지난 7월에 반하마스 시위가 발생하는 등 지지 기반이 약화됐고 이에 대한 불안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미국 주도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외교관계 정상화 시도에 대한 우려도 이번 사태의 배경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한겨레도 이와 관련해서 중동의 맹주를 자부하는 사우디아라비아마저 아랍의 대의를 저버리면 팔레스타인은 중동에서 영원히 고립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점에서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 없이 중동의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라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이번 전쟁에 대해서 주요 언론들은 오랜 기간 누적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 속에서 가자지구 내부의 불만과 이스라엘 극우 정부와의 충돌, 그리고 중동의 외교 지형 변화에 대한 갈등 등을 핵심적인 배경으로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번 전쟁을 통해서 하마스를 뿌리 뽑겠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연일 공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양측의 사상자 역시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전쟁의 현황과 피해 상황에 대해서 기사 내용 정리해 보죠. 네, 다수의 언론들은 매일매일의 전쟁 현황 및 이슈와 더불어서 전쟁의 경과와 피해 현황을 시기별로 종합해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중앙일보는 지난 11일 전쟁 닷새 만에 이번 전쟁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최대 전면전이 있었던 지난 2014년 50일 전쟁의 피해 규모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측이 향후 지상전을 수개월 이상 지속하려고 하고 있어서 향후 인명 피해가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도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전쟁 6일째인 12일에 가자 지구 내 이재민이 34만 9천여 명까지 증가했고 이스라엘의 봉쇄가 이어지면서 가자 지구의 인도주의적 붕괴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었고 특히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이 거세게 전개되면서 팔레스타인 측의 사망자가 이스라엘의 사망자 숫자를 넘어서기 시작했으며 전쟁 9일째인 15일에는 양측의 사망자가 4,100여 명을 넘어섰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할 경우에 무고한 시민들의 큰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관련국들의 외교적 행보도 분주해지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CNN의 보도를 인용해서 이번 전쟁으로 가자지구에서 어린이, 여성 등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쟁 일주일 차까지 가자지구에서 사망한 사람의 60%가 여성과 어린이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앞두고 가자지구 주민에게 대피하라고 통보한 것에 대해서도 유엔 기구들은 봉쇄 상황에서 대규모 대피는 재난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가자지구에서의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한 보도도 이어졌는데요. 연합뉴스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17일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가 성명을 내고 의료시설의 연료 공급이 시급하다라고 호소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군의 전면 봉쇄와 공습으로 가자지구에는 물과 전기, 식량 공급이 대거 끊기면서 인도주의적 상황에 한계점이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7일에는 가자지구에서 병원에서의 대규모 폭발로 500명 이상이 숨지면서 민간인의 피해가 더욱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이에 대해서 하마스는
끔찍한 학살이자 명백한 전쟁 범죄라고 이스라엘을 비난했으며 이스라엘군은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는 의료에 대해서 지속적인 공격을 받아온 것은 지역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쟁이 계속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민간인의 피해가 확대되는 등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과 중동 등 국제사회의 속내도 복잡해지는 모습입니다. 서방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한편 또 확전 양상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제사회의 반응과 분위기에 대한 언론 보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리해 보시죠. 네, 다수의 언론들은 이번 전쟁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반응을 다양하게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동아일보는 미국과 서방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반면 이란과 아랍 국가들은 하마스의 공격을 지지하고 나서는 등 이번 사태가 중동 전역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과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잇따라 이스라엘 지지에 나선 반면 이란에서 하마스에 대한 지지가 나오고 있고 사우디와 튀르키예, 카타르, 요르단 등 국가들도 이스라엘 비판에 동참하면서 서방과 이슬람 국가들의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향신문은 이번 전쟁에 대해서 양측을 중재할 구심점이 없다라고 지적하면서 중심을 잡아야 할 유엔은 존재감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8일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식 협의회에서 참가국들은 성명문 채택 등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겨레는 초기에 전면 지원을 약속한 미국에서도 이스라엘의 보복 폭격과 지상군 투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간인 피해와 주변 지역으로의 확전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지상군 투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이번 전쟁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 약화와 다극화 체제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다라면서 특히 중국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면서 중동 내에서의 입지 강화를 노리고 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고 민간인 피해가 확대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일보는 현지 시각으로 17일 가자지구 병원의 폭발 이후 중동 곳곳에서 이스라엘과 서방 국가를 규탄하는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도 이에 대해서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도 병원에 대한 공격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도했고 YTN도 이로 인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요르단 방문이 연기되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의 회담도 취소되는 등 순방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그야말로 참혹한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쟁을 놓고 국제사회 갈등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이는 상황인데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대한 보도는 참혹한 전쟁의 현황과 더불어서 설명하기 어려운 누적된 갈등의 맥락, 또 복잡한 외교적 상황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주요 보도를 확인하면서 전쟁과 관련된 보도의 경우 매일매일 전황이 달라지고 또 특정한 사건으로 순식간에 갈등의 지형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수의 언론에서 이슈를 지속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연계 형식의 보도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보가 쏟아지는 가운데에서 이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태의 흐름과 역사적 맥락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제공하는 종합적인 보도들의 중요성도 높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전쟁은 국제사회의 의견이 입장에 따라 갈리고 외교 관계에 따라 복잡한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손쉬운 선과 악의 구도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수의 자료를 외신 보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국제보도의 특성상 인용된 자료와 발언 주체의 입장과 맥락에 대한 정보 역시 함께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서 수용자가 보다 큰 틀에서 사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사태의 참혹함이 단지 주목을 끌기 위한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은 소셜미디어에 게재된 현장의 영상과 사진들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폭력적이고 노골적인 이미지가 SNS 플랫폼에 범람하고 있다는 뉴욕타임즈의 지적을 함께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소셜미디어에 확산되는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 역시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정제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언론의 노력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성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 다양한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